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raining Data Efficient Image Transformers and Distillation Through Attention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DIT라고 약자로 불리우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PRCB에서도 그 VIT,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VIT 이후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그때 좀 이슈가 돼서 이번에 한번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참고할 만한 것은 페이스북 AI 블로그에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피셜 코드도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 PR 281번에서 VIT 발표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CNN이랑 비교할 때 이피션트넷이랑 레그넷이 나오는데 레그넷은 PR 243번에서 또 발표를 했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피션트넷도 나오긴 하는데 이피션트넷도 PRCB에서 발표가 됐었으니까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먼저 보고 이 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랜스포머가 컴퓨터 비전으로 넘어오는 기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달2라고 하는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이 나왔고요. 오픈 AI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암체어인데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생성한 건데 네, 오픈 AI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GPT-3 모델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고퀄리티에 놀라울 정도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약간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고퀄리티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VIT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지금 현재 시점 제가 오늘 발표하는 시점에서 수타가 뺏기긴 했던데 어쨌든 2등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미지넷에서 지금 2등 근데 뭐 1등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소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었던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던 DTR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점점 진짜 빠른 속도로 이미지 컴퓨터 비전 쪽에도 넘어오고 있고 진짜 CNN이 이제 CNN을 못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논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릴레이티드 웍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컴퓨터 비전에서 되게 코어한 태스크고 이미지 언더스탠딩을 메저하는 어떤 벤치마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알렉스넷이 2012년에 나온 이후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디팩토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깨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는 되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은 CNN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성능이 있었어요. VIT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VIT가 나오면서 그 갭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제 뒤에서도 컨클루전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놀라운 이유는 이제 CNN은 사실 2012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옵티마이즈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벌써 지금 대등한 성능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VIT의 이제 큰 단점은 JF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단점이 됐습니다. 이미지넷으로 이제 벤치마크를 했지만 이미지넷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잘 나오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써야지만 성능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 어텐션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 어텐션 개념을 이제 CNN에도 적용한 그런 모델들도 있었고요. NLP에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컨브넷을 적용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게 2017년 이미지넷 마지막 챌린지에서
1등을 했던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게 있겠죠. 보면은 이 채널 간의 어떤 어텐션을 따로 계산을 해서 일종의 셀프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에버리지 풀링 해가지고 채널 개수만큼 남긴 다음에 프리퀀티 레이어 2개 넣어서 이렇게 그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써가지고 어텐션을 한 다음에 이 어텐션 스코어를 여기 채널별로 다 엘리먼트 와이즈 아니고 곱을 해서, 네, 이렇게 채널 간의 중요도를 다시 한번 계산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2017년에 우승을 했던 이런 SE넷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논문에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처음에 제안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이 있고 티처 모델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시면 티처 모델의 어떤 소프트맥스 값을 따라하게 만드는, 그래서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CNN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밑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크롭 하는 방법이 거의 뭐 항상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 레이블이랑 미스매치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게 티처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어드밴티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랜덤 크롭에서 리사이즈 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가 어떤 이미지 이렇게 구석에 있었을 때 여기를 잘라서 리사이즈 하면은 여기엔 고양이가 없죠. 그런데 레이블은 그대로 가져오면은 고양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건 이제 잘못된 레이블링이 되는데, 이걸 티처 모델의 결과를 따라하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엔 고양이라고 안 하겠죠, 티처 모델은.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좋은 점이고, 그래서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인덕티브 바이어스, 어떤 티처 모델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한 방법이다. 티처는 하드한 방법으로 학습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날리 디스틸레이션이 이 티처 모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복습 차원에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갈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처음 나왔던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시퀀스, 벡터의 시퀀스가 3개가 들어오면 뭐 자연어라고 뭐 어떤 뭐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x1, x2, x3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리니어 레이어로 q1, q2, q3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고, 또 똑같은 x1, x2, x3에다 다른 웨이트를 곱해서 k1, k2, k3를 만들고, 또 똑같은 x1, x2, x3에서 v1, v2, v3, 그래서 이렇게 쿼리 키 밸류를 각각 만들어낸 다음에 쿼리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키 3개와 내적을 하고요. 여기도 쿼리 2번이랑 k1, 2, 3이랑 내적을 하고, 내적을 해서 이 세로로 있는 애들끼리 소프트맥스를 하고, 그 결과를 여기 있는 밸류랑 곱해서 결국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이제 y1, y2, y3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소프트맥스 계산된 3개의 값들이 밸류에다 각각 곱해져서 그게 다 더해지면은 웨이티드 썸 되면은 y1, y2, y3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VIT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과 인덕티브 바이어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컨볼루션이나 어떤 덴스 레이어에 비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은 레이어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 한 점을 계산할 때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D든 1D든 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로컬리 커넥티드 되어 있죠.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의 주변 값들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계산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애들은 계산에 사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그때는 똑같은 웨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 값에 따라서 웨이트가 바뀌지는 않죠. 덴스 레이어로 가면은 덴스 레이어는 컨볼션 레이어랑 다른 점이 풀리 연결이 되어 있고 풀리 커넥티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통적인 건 당연히 인풋이 바뀌어도 웨이트는 여기 선에 있는 웨이트는 바뀌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하지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풀리 커넥트 되어 있는 건 덴스 레이어랑 같지만
여기에 곱해지는 이 웨이트가 결국에는 어떤 인풋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웨이트가 바뀌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웨이트 값이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쿼리에다가 이게 지금 두 번째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라서 두 번째 쿼리를 가져와서 이 x1, x2, x3, x4에서 만들어낸 키 값들을 각각 내적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소프트맥스 이 기호를 제가 소프트맥스로 쓴 건데요. 소프트맥스를 해서 그 값이 결국에는 x1 정확하게 x1이 아니고 x1에서 계산된 v1 뭐 밸류가 될 텐데 그 밸류 값에 곱해지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밸류들이라고 치면은 밸류에다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는 결국엔 모두가 똑같은데 그 웨이티드 썸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웨이트 자체가 인풋에 따라서 바뀌는 형태가 어텐션 레이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제약이 없는 거죠. 가장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는 거고 가장 프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 컴퓨터 비전에서는 어쨌든 주변의 어떤 특징들을 뽑아서 그거를 계속 모아가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CNN을 만들었다면 어텐션은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자유도를 많이 높여서 성능을 끌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준 대신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논문에서 이제 실제 논문에 나오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사실 VIT랑 동일한 아키텍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자르죠. 그래서 결국에 트랜스포머에 넣으려면은 벡터의 시퀀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지는 사실은 원래 3D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D들의 시퀀스로 바꿔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패치를 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모델 VIT도 베이스 모델이 16x16으로 패치를 자르게 되고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224x224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16x16으로 나누면은 14x14, 14 곱하기 16 하면 224라서 14x14개의 패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해가지고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쵸? 그리고 어텐션은 어떤 포지션 간의 디펜던시 그래서 퍼뮤테이션 인베런트 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지션의 인코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트에서도 사용됐던 건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한 클래스 토큰을 따로 추가를 해서 이 토큰도 랜덤 이니셜라이징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별표로 되어 있는 이 토큰이 클래스 토큰이라서 얘가 나중에 갔을 때 여기에다 이제 MLP 헤드를 붙여서 실제로 이게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벡터가 됐을 때 그 벡터에다가 레이어 몇 개를 쌓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름으로 인해서 소타를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의 식인데 결국에는 네, 뭐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P가 패치 사이즈 16x16은 P가 16인 거고 채널은 뭐 RGB면 3이 될 거고요. D가 실제 이제 인코딩 되는 벡터의 사이즈인 거고 그래서 이 패치 하나를 P제곱 곱하기 C만큼 16x16x RGB 3이면 3만큼 자른 다음에 그 길이의 벡터에서 D 사이즈의 벡터로 가는 네, 그런 웨이트를 곱해서 인베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더해주는 형태. 포지셔널 여기 이제 시퀀스는 n개의 시퀀스인데 여기 앞에 클래스 토큰이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들어가서 이제 레이어 놈 한번 하고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고 그쵸? 그리고 네, 또 멀티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하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하고 또 레지듀얼 커넥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VIT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동일한 저자가 쓴 논문이 지금 이 논문이랑 동일한 저자가 예전에 냈던 논문에 보면은 트레이닝 할 때 처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프리트레이닝 할 때 레졸루션을 좀 낮게 가져가고 작은 레졸루션에서 하고 파인튜닝 할 때 더 큰 레졸루션에서 하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논문을 좀 보면은 저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어떤 크랍 같은 거 방법이랑 테스트 타임에 사용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미스매치로 인해서 이게 같은 레졸루션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작은 레졸루션으로 하고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서 레졸루션을 키우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당연히 더 작은 레졸루션을 할 수 있으니까 스피드업도 있을 거고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실제로 VIT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224 224로 트레이닝 한 다음에 384 by 384로 파인 튜닝 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걸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하이어 레졸루션으로 갔을 때 패치 사이즈는 바꾸지 않고요. 즉 16 by 16은 바꾸지 않고 그러면 패치의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포지셔널 인코딩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따로 뭐 학습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한다. 이것도 사실 VIT랑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키텍처나 어떤 이런 방법들 자체는 VIT랑 동일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논문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넷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블티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디스틸레이션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몇 가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뭐 이게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이제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티처 모델의 소프트맥스 값이랑 지금 내 모델에서 나온 스튜던트 모델에서 나온 소프트맥스 값의 KL 다이버넌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ZT가 티처 모델의 로짓이고 소프트맥스 하기 전 값이고 스튜던트 모델의 로짓이 ZS, 스튜던트라고 해서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러처 우리가 일종의 레이블 스무딩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템퍼러처로 나눠서 약간 스무딩을 해주고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걸 타우라고 하고 이제 두 개 원래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레이블 가지고 학습한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이 KL 다이버전스 로스 두 개의 비율을 람다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소프트 디스틸레이션 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KL 다이버전스 텀이고 네, 요 기호는 소프트맥스고요.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내 네트워크 지금 스튜던트 모델에서 나온 로짓에다가 소프트맥스 통과해서 원하스로 인코딩 레이블이랑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있는데 하드 디스틸레이션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그냥 티처 모델이 주는 것도 티처 모델 소프트맥스에서 알그맥스까지 한 다음에 알그맥스에서 하나만 그냥 하드하게 원하스로 아웃풋을 뽑은 다음에 거기도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해서 두 개를 반반 하는 방법이 이제 하드 디스틸레이션 방법이고요. 이때 이제 레이블 스무딩 방법을 역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하드하게 그냥 1000이 아니라 제일 큰 확률을 갖는 걸 1-입실론으로 하는데 여기서 입실론 0.1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90%고 나머지 10%를 1000개 클래스다라고 하면 999개 클래스가 나눠 갖는 형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아니게 해서 이제 약간 스무딩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는데 네, 요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소프트랑 하드 둘 중에 어떤 게 디스틸레이션 잘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방법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래 클래스 토큰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끝에다가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또 하나 넣는 거예요. 원래 클래스 토큰도 학습을 하는 애였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 토큰도 그냥 넣어놓고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은 네, 여기에 와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티처 모델의 결과랑을 가지고 이 토큰을 여기서 나온 인베딩 값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요 두 개의 이 토큰 자체가 여기를 토큰이라고 요 위를 인베딩이라고 할게요. 클래스 인베딩 여기는 디스틸레이션 인베딩이라고 부르면 토큰 두 개가 얘도 학습을 하는 대상인데 얘네를 학습을 하고 나면은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코사인 시뮬레이티 계산해 보면은 0.06 정도로 둘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베딩으로 가면은 둘이 굉장히 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0.93 정도.
하지만 이제 1보단 작죠. 당연히 1보단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그 고양이 구석에 있는 뭐 그런 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레이블은 고양이이지만 티처가 주는 레이블은 고양이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약간 어블레이션 스터디처럼 여기다가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이제 토큰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얘를 똑같이 클래스 토큰을 해서 여기서 티처 모델이 아니라 원래 정답을 가지고 그냥 클래스 토큰이 2개인 것처럼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두 개가 거의 똑같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0.999니까 거의 똑같은 값으로 학습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해서 티처를 따라 하도록 만드는 거는 효과가 있지만 이건 효과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이 2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 다 활용을 해서 이거 2개를 뭐 컨캐트네이션 해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거 2개를 그냥 더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 레이트 퓨전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제 2개의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다. 테스트 타임에도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설명 다 드렸고요. 실험이 되게 많은데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이제 여기서 제안한 거를 DIT라고 했을 때 DIT의 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레퍼런스 모델이고, 이게 이제 VIT-B랑 똑같은 형태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DIT-B의 384 이렇게 화살표로 384라고 표시된 애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224 by 224로 학습을 한 모델이고, 그거를 파인 튜닝해서 384 by 384짜리 더 큰 이미지로 학습을 한 버전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 뒤에 보시면은, 네, 여기 요 기호입니다. 요게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증류 장치 그거의 기호인데, 그래서 요 기호가 있는 애는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한, 요 앞에서 디스틸레이션 토큰 방법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한 모델이 요 기호로 표현이 될 거고요. 요거보다 이제 좀 작은 모델인 DITS 스몰 버전과 타이니 버전 이렇게 2개가 또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차이를 보면은 베이스 모델은 이제 인베딩 디멘전 768이고, 이게 16바이 16바이 3하면 768일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어텐션 헤드가 멀티 헤드에서 12개, 그리고 레이어 12개, 이 정도면 86밀리언 정도의 파라미터가 사용이 되고요.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레이어 수는 유지를 하면서 헤드의 개수나 인베딩 디멘전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부터 보면은 이제 어떤 거를 티처로 쓰느냐, 예를 들어서 DIT-B가 이게 디스틸레이션 안 한 모델이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티처로 썼을 때랑 레그넷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티처로 썼을 때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은지 스튜던트에서 봤는데, 네,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사용하는 게 성능이 더 좋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제 CNN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잘 전달이 돼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것 같다. 두 경우 다 프리트레인이나 파인 튜닝 한 경우 둘 다 CNN을 티처로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 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랑 하드 둘 중에 어떤 디스틸레이션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그 디스틸레이션 토큰 없이 아웃풋이 한쪽에서만 나올 때, 네, 여기서만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거를 앞에서 한 방법처럼 아웃풋은 하나로 나오지만 정답이 이제 2개인 것처럼 각각 비교해서 하는 식으로 디스틸레이션 했을 때, 네,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클래스 인베딩만 쓰거나 디스틸레이션 토큰 요것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둘 다 쓰는 게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 차이는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거의 사라지는 거가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파인 튜닝 할 때는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보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제 디스틸레이션 쪽이 조금 더 성능이 좋더라. 요 위 2개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더라. 뭐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잘 전달되는지 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서로 다른 그 예측을 하느냐, 전체 예측 중에서 서로 다른 예측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각선 다이아고널 텀은 다 0이고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요 마지막 걸 보시면은 클래스 토큰이랑 디스틸레이션 토큰 둘 다 썼을 때 뭐랑 더 가깝냐를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컨볼루션 뉴럴넷이랑 좀 더 가깝게 예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트랜스포머끼리 이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보다 컨브넷으로 하는 게 뭐 여기서도 조금 더 뭐 좋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클래스만 가지고 했을 때는 네. 이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네. 클래스 토큰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네, 컴브넷이랑 DIT 중에 DIT 쪽에 좀 더 비슷했는데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쓰면은 이쪽에 좀 더 비슷하더라고.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모델이 컴브넷이랑 좀 더 코릴레이션이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넷에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잘 전달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피션시랑 애큐러시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표지에 실었던 피겨 1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DIT 디스틸레이션 안 한 버전이에요. 여기 증류기에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고 이게 이피션트 넷들인데 보면은 X축은 이미지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고 Y축이 탑원 애큐러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보면은 얘가 지금 이피션트 넷보다 약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차이는 굉장히 적고 뭐 요런 데 보면은 같은 인퍼런스 스피드에서 보면은 요만큼 차이인데 이 밑에 보면은 VIT가 있죠. VIT 베이스 버전이랑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이 VIT-B는 이미지넷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경우의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안 좋은데 이제 이 논문이 이만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피션트 넷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숫자로 나타낸 표고 더 많은 모델에 대해서 쭉 테스트를 한 거고요. 보면은 이제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피션트넷 B4를 보면은 요게 1초에 처리하는 이미지 수가 여기 이 베이스 모델에 디스틸레이션 한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르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능 같은 거 보면은 성능도 비슷한데 뭐 약간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 두 개가 지금 제가 박스 친 이게 되고요. VIT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같은 연산량 아니 같은 파라미터 수를 갖는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22랑 여기 19 이런 거 보면은 네, 인퍼런스가 이건 520장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60장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얘가 파라미터 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트랜스포머 쪽이 훨씬 더 빠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를 해석하기로는 이제 라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게 되죠. 이 14 바이 14만큼 되니까 네, 그만큼의 14 바이 14면 196인가요? 네, 196개 시퀀스를 가지니까 196 스퀘어만큼의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라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이제 컨볼루션은 커널 필터 자체가 좀 작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패러렐리즘이 더 있어서 하드웨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오퍼튜니티가 더 있더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지넷에 대해서만 잘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들,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이랑 비교를 한 건데 보면은 이미지넷은 앞에서 봤으니까 사이퍼10이나 100 같은 것도 보면 특히 VIT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꽤 차이가 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 데이터들은 사실 이미지넷보다도 개수가 더 적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그래도 좀 많은 이런 iNet이라고 하는 데이터들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런 네트워크들에 비해서도 성능이 잘 나오죠. 물론 이 데이터는 조금 이 레그넷 계열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런 애들에 비해서 속도는 조금 낮은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디테일과 어블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기서 트랜스포머에 대한 어떤 백 오브 트릭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니셜라이제이션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방법을 따라 했고 여기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써서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도 어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도 계속 한 얘기지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 같은 어떤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모델에 비해서 이제 당연히 트랜스포머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처럼. 그래서 익스텐시브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써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했던 거의 모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이 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미지나 데이터만을 쓰더라도 그러면 오그멘테이션을 좀 많이 해서 최대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잘 되는 거는 뭐 이 논문에 와서 바뀌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이퍼 파라미터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다는 얘기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이게 이제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이죠. 이미지는 1시간 만에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나왔던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거에 맞게 러닝 레이트를 키워주는 그런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뎁스 방법도 썼고, 그 다음에 믹스업과 컷믹스 이거는 사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인데 뭐 어쨌든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리피티드 오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은 또 이제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랜덤 이레이징 이런 방법, 일종의 컷아웃이랑 비슷한데 이제 여기를 뭐 민 값으로 채우거나 어떤 랜덤한 값으로 여기를 지우고 나서 채우는 랜덤 이레이징 하는 방법이나, 믹스업은 네, 이렇게 이미지 두 장을 그냥 섞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컷믹스는 네, 네이버에서 나왔던 오그멘테이션 방법인데 이렇게 잘라서 두 개 이미지를 붙이는, 그래서 요 면적에 따라서 레이블이 정해지는 이런 방법을 다 썼고요. 이거 세 가지를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네, 여기 repeated augmentatio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배치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할 때 우리가 크랍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때 뭐 꼭 크랍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좀 재밌는, 저는 이걸 보고 좀 재밌는 결과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배치에 한 이미지에 대한 그 어그멘테이션들을 여러 개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한 배치 안에 다 디스팅트 각각 다 다른 이미지들만 있는 것보다 성능도 좋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훨씬 잘 된다라는 게 이 배치 어그멘테이션 그 논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64라고 했을 때 그 64개의 이미지가 전부 다 다른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16개의 이미지만 하고 그거를 4개씩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64로 만들어서 그걸 배치로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피티드 어그멘테이션도 같은 얘기인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얘는 이제 그만큼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거고요. 원래 16이었다, 나 배치 사이즈 16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그멘테이션 4개씩 해서 배치 사이즈 64로 키워서 한다 뭐 이런 방법이었다면, 리피티드 어그멘테이션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 하는 개수만큼으로 이제 그 구분되는 다른 이미지, 디스팅트 이미지를 줄이는 거죠. 어그멘테이션 4개 하겠다라고 하면은 배치 사이즈 64일 때 16개만 뽑아서 하는 형태가 이제 리피티드 어그멘테이션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기존에 랜덤 샘플링 하는 거랑의 차이는 샘플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배치 사이즈가 적을 때는 효과가 안 좋은데 커지면은 네, IID로 하는 각각 다 인디펜던트하게 뽑는 애들보다도 성능이 훨씬 좋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과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들을 어떤 걸 썼느냐, 이게 이제 그 레퍼런스 모델이고요. 프리트레이닝 할 때, 파인 튜닝 할 때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썼고, 이제 랜드 오그멘트 쓰고 오토 오그멘트는 쓰지 않았고, 믹스업이랑 컴믹스, 이레이징 썼고, 스토캐스틱 뎁스, 그다음 array, repeated augmentation 썼고, 드랍아웃이랑 exponential moving average는 안 썼고요.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바꿔가면서 SGD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프리트레이닝 할 때 쓰고 파인 튜닝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요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위에 거랑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쓰고 이거는 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지금 성능이 요게 지금 제일 좋기는 한데 요거에 들어가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안 돼서 학습이 아예 안 된 거다라고 이제 별표 쳐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트 레졸루션으로 하는 거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224 by 224를 학습하고 파인 튜닝 할 때 384by 384로 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한 인터폴레이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그 벡터들의 L2놈이 줄어들어서 이게 오히려 애큐러시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썼더니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 3, 이게 이제 베이스 모델인데 이거보다 작은 형태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속도가 올라가고 성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타임은 이제 이미지의 데이터만 썼기 때문에 GPU 2개 노드, 한 노드가 GPU 8개인데 그 16개 써서 37시간 혹은 8개 써서 53시간 정도 걸렸고, 더 작은 모델은 4개 GPU로 3일 정도면은 트레이닝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Repeated Augmentation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한 에폭에 전체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 3분의 1만 보는 거다. 이제 그것도 좀 주목할 만한 거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네. 그래서 DIT가 큰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CNN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트레이닝 방법과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사용한 게 되게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CNN은 굉장히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옵티마이즈가 아키텍처도 그렇고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됐지만 인재 트랜스포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기존에 쓰던 방법 몇 개를 적용했는데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예상이 되죠.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컴퓨터 비전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약간의 뭐 가이드 같은 걸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좋은 초이스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더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은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었지만 어쨌든 이미지넷으로 비슷한 CNN과 비슷한 성능을 냈다는 게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은